있었는데 그 네이버가 작년에 이제 그 영상으로는 뭐 유튜브한테 밀리고 뭐 검색도 지금 뭐 그 구글한테 추격을 당하고 하면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집중해서 키웠는데 그게 일정 정도 자리를 좀 잡으면서 다시 컨텐츠 쪽을 조금 더 보강을 하는 전략을 작년부터 취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만들어졌던 몇 가지 그 핵심 정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 고급 그 크리에이터들을 다시 데리고 와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들이 이제 동영상 크리에이터들은 거의 유튜브에 뺏겨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어떻게 다시 만회를 할까를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이제 그런 그 콘텐츠 그 공략 지점으로 인플루언서를 다시 유입시키는 그런 전략을 좀 취했거든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검색이라는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어떤 진짜 좋은 컨텐츠나 경쟁력 있는 컨텐츠를 올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쪽을 약간 좀 몰빵해서 몰아주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취했는데 그게 한 1년 정도 이렇게 그 꾸준히 하면서 지금은 일정 정도 자리를 좀 잡아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부를 해보고 어떻게 그 예전에 블로그 하던 분들이나 뭐 카페 같은 거 운영했던 분들 그런 어떤 네이버의 흐름을 어떻게 다시 좀 다시 탈 수 있을지 혹은 또 그냥 구경하고 말아야 되는 어떤 그런 채널인지 그걸 조금 그 분석을 좀 그 해봤으면 했는데 마침 그 우리 그 정량익 교수님이 그 부분 또 그 공부를 좀 하시다가 웬만큼 좀 그 가닥이 보인다라고 또 이렇게 언지를 주셔서 오늘 특별히 그 부분 가지고 한번 얘기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자, 마이크 넘길 테니까요. 우리 정 교수님께서 그 문제 가지고 한번 1시간 네. 정도 뭐 여유 가지시고 풀어주시죠. 오늘은 제가 외부에 있지 않고 지금 홈그라운드에 있기 때문에 좀 늘어져도 제가 커버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진행해 주시죠. 예, 마이크 넘깁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정장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번에 한번 우리 원래 프로그램 가지고 그 오시 아줌마가 한번 저기 네이버 2021년도 트렌드 관련돼 갖고 한번 쭉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한 2년 정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이버만 한 10년 정도를 팠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의 뭐 블로그뿐만 아니라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 쪽하고 네이버 쪽을 상당히 오랫동안 다루다가 네이버 갖고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사실은 이제 그 SNS와 마케팅 자동화로 이제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오시 아줌마의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좀 네이버하고 지금 오늘 하게 될 네이버 인플루언스 검색을 다시 한번 한 3주 넘게 좀 집중적으로 내용을 팠어요. 그래서 좀 정리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공유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간 이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그 지금 화면을 공유시켜서 화면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좌측 화면이 모바일이고 우측 화면은 PC 화면입니다. 제가 여기 한 가지를 검색을 할 테니까 그 검색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볼게요. 먼저 모바일부터 검색을 해볼게요. 요즘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병원을 정형외과 찾게 되면 도수치료라는 검색을 많이 받게 되는데 도수치료를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PC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를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모바일에도 처음에 이제 파워링크 광고가 나오는데 모바일에서는 파워링크 광고가 5개까지만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식백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인플루언서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 PC를 한번 볼까요? PC를 보시게 되면은 PC는 파워링크 10개가 나온 광고가 나온 다음에 지식백과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죠? 뷰가 나오죠. 바로 이게 이제 모바일하고 PC의 결과의 차이인데 오늘 말씀드릴 게 바로 이 인플루언스라는 검색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인플루언스 같은 경우는 3가지가 나오게 되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잠깐만요. 이거 지금 손으로 돌려야 되는데 마우스로 돌려서 크기가 조절되네요.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가 루에라는 인플루언스가 나오게 되고 거기 보시게 되면은 뭐
보시게 되면 블로그가 22,000원이고 뭐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죠? 그리고 현재 뭐 채널들도 나오게 되고, 그죠? 그리고 첫 번째에 허리 통증과 관련된 뭔가 컨텐츠가 나온 게 나오죠, 그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지문 건강 카이로라는 또 여기도 블로그를 통해서 나온 거네요. 첫 번째도 뭐냐면 블로그예요, 그죠? 두 번째도 블로그고, 세 번째도 뭐냐면은 물리치료 전문가라는데 아마 이것도 블로그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세 개가 나와요, 인플루언스가. 그래서 인플루언스에 이걸 우리가 키워드 인플루언스에서 도수치료라는 키워드에 키워드 챌린저를 통해서 1, 2, 3위를 한 사람이 여기에 노출이 된 겁니다. 여기는 보신 것처럼 PC에는 노출이 되지 않고 모바일에만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PC를 보시게 되면은 뷰라는 게 노출되죠. 뷰라는 게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는데 PC에서는 9개가 나와요. 근데 뭐냐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우측에 뭐냐면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광고예요, 광고. 광고, 첫 번째도 광고, 두 번째도 뭐예요? 광고입니다. 자, 뷰 영역은 블로그와 카페와 포스트 영역이 뷰 영역에 노출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와 경쟁해서 노출이 되는데 대부분 블로그가 중심적으로 노출이 돼요. 근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1, 2위는 뭐냐? 광고인데 이거는 뭐냐면 파워링크라는 네이버의 광고 영역 여기에 들어와서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이런 이제 비용역의 블로거들이 노출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바로 여기 인플루언서 부분에 설명을 드리는 건데, 지금 네이버의 어떤 그 전체적인 검색 부분들이 지금 보시는 거 보면은 모바일 쪽에는 뷰보다도 뭐가 위에 올라온다? 인플루언서가 먼저 노출되는 거예요. 그만큼 노출의 영향력과 노출에 대한 반응들이 훨씬 더 뷰보다도 높다는 거죠. 더군다나 뷰 같은 경우는 1, 2위 같은 경우는 파워링크라는 광고로 들어가게 되고, 또 이 영역조차도 상당한 부분들이 뭐냐면 인플루언서에서 장악되는 그런 형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면 나타나게 되는 하나의 현상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PC 부분과 모바일 부분에서 이 뷰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블로그 통합 검색의 블로그만 갖고 네이버 검색 결과 페이지에 노출되는 그런 어떤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바로 지금의 하나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그럼 이런 상황들이 전개된 과정들에 대한 것과 또 그다음에 여기에 인플루언스라는 거에 대한 정책과 또 인플루언스가 되기 위한 어떤 자격과 또 인플루언스가 됐을 때 키워드 쪽에 노출되는 전략들이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2회 세례왕이고요. 네이버 인플루언스 검색 상위 결과 노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통합 상위 노출. 지금 현재는 모바일 쪽에만 이렇게 인플루언스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미 네이버에 뭐 7, 80%의 대부분 키워드들이 모바일의 검색량이 거의 7, 80%가 모바일에 검색되는 걸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모바일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인플루언서는 모바일부터 먼저 적용이 되고 있고요. 2021년도부터 아마 지금 하반기 쪽에는 PC 쪽에도 도입이 예정이라고 지금 네이버 쪽에서 공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먼저 인플루언서 검색이란 뭐냐고 보면은 인플루언서 검색은 창작자 중심의 어떤 새로운 검색 서비스다. 기존에 우리 키워드를 검색하게 되면 블로그나 뭐 아니면 조금 전에 봤던 카페나 아니면 포스트 같은 이런 포스트 중심의 어떤 검색 결과가 나왔는데 비해서 아까 인플루언서 보신 것처럼 인플루언서는 검색하게 되면 그 인플루언서가 검색 결과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플루언서 중심, 창작자 중심의 검색의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창작자 중심 검색 서비스를 결과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어떤 블로그 포스트, 네이버 TV,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채널을 한 곳에 인플루언스 홈이라는 걸 가지고 이 전체를 표현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자체를 통해서 그 호스팅을 한 창작자 중심의 컨텐츠가 어떤 곳이 있느냐라는 걸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창작자의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거꾸로 했죠, 그죠? 포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채널로 들어가게 되는 방식이고, 그 채널이 주로 이제 블로그면 블로그, 카페면 카페지만
그 창작자가 주요 중심자가 되지는 않았죠. 그죠? 그게 뭐냐면 포스트가 중심이었던 거지만 인플루언서 검색의 핵심은 뭐냐면 창작자가 검색 결과에 나타나고 창작자 중심의 검색 하나의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런 인플루언서 검색이 지금 대세인가?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런 모바일 통합 검색의 최상단에 노출되는 거예요. 바로 파워링크 광고 밑에 바로 인플루언서가 제일 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 독립적인 탭으로 노출되고 있고요. 아까처럼 보신 것처럼 세 가지의 금은동의 키워드 챌린저를 한 순위에 따라서 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세 개가 노출되는 상황이고요. 21년도 PC 영역도 도입 예정이라고 네이버가 지금 공지를 한 상태고요. 또 비영역에서 인플루언스 같은 경우도 검색이 상위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 키워드에서 인플루언스가 비영역에도 상위에 노출되고 있는 곳이 곳곳에 이제 키워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는 왜냐하면 전체 키워드에서 한 2만 개 정도의 키워드가 지금 인플루언스 키워드로 챌린저 키워드로 나와 있는데 그 키워드가 점점 확대를 되고 있어요. 그러면 키워드가 점점 확대될 수 있고 우리가 쓰는 전반적인 키워드로 확대되는 순간 훨씬 더 인플루언스가 키워드 결과의 비율에 차지하는 영역도 점점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앞에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는 인플루언스가 앱 닉네임을 넣게 되면 인플루언스 계정 자체가 하나 노출이 되는데 그러면 그 인플루언스에서 인플루언스의 뭐 블로그뿐만 아니라 뭐 인플루언스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계정들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도록 묶어져 있는 어떤 통합적인 그런 어떤 홈 자체를 통해서 인플루언서의 다양한 컨텐츠를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서비스를 또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가 인플루언서 검색을 만든 이유가 뭘까라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뭐 책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언급했던 부분이지만 사실 지금 네이버의 컨텐츠 퀄리티에 대해서 뭐 여러분도 많이 이미 검색하면서 느꼈을 거라고 봐요. 저 같은 경우도 네이버에서 중요한 정말 정보적인 어떤 컨텐츠를 검색할 때는 네이버보다는 구글 가서 검색한다든가 요즘은 오히려 더 유튜브 가서 검색하면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오히려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현실을 여러분도 이미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즉 네이버 같은 경우는 검색량은 많지만 대부분이 뭐냐 하면 거기에 노출되는 컨텐츠들은 되게 상업적인 컨텐츠다 보니까 정작 내가 찾고자 하는 컨텐츠의 양질의 컨텐츠를 만날 수가 사실 없었던 거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컨텐츠 자체의 어떤 퀄리티가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결국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문서, 컨텐츠 퀄리티의 하락, 거기에 따른 검색량이 감소되고 뭐 점유율도 하락되고 고객이 타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이런 현실들이 지금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요즘 뭐 거의 20대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거의 대부분 주요 정보를 검색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학습하고 정보를 획득하고 또 학습하는 그런 장으로 유튜브가 오히려 더 중요한 어떤 검색 엔진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상황들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별하기 위해서 이런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이런 컨텐츠를 적극적으로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네이버가 하고자 하는 어떤 큰 인플루언서를 만든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뢰성 있는 전문 창작자를 통한 우수한 컨텐츠를 육성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문서의 질과 문서의 발행수를 개선하겠다라는 것 자체, 이게 바로 이제 인플루언스를 모아서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네이버의 하나의 목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루언스 검색의 런칭, 그러니까 인플루언스 검색을 런칭한 거를 결국 창작자 중심의 새로운 검색 서비스이고 또 여기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뭐 네이버 서비스뿐만 아니라 블로그 포스트, 네이버 TV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유튜브 또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되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또 그다음에 한 곳에 모아가지고 볼 수 있도록 플랫폼이고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문서뿐만 아니라 동영상이든 이용자가 가장 원하는 좋은 콘텐츠를 찾아주도록 한다라는 이런 목적 하에서 인플루언서 검색을 런칭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런칭을 했지만 현실은 좀 다르게 흘러갔어요. 왜 그렇게 흘러갔느냐? 뭐 네이버 같은 경우 블로그나 포스트나 네이버 TV 같은 경우는 참여를 하지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는 참여를 했을 때 뭐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창작자들이 굳이 네이버까지 오지 않더라도 그 자체에서 이미 인플루언서로서의 어떤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메이저들은 들을 수 없지만
좀 규모가 작은 그런 어떤 규모의 인플루언서들을 참가시키려고 사실 이런 대문을 활짝 열었는데, 현실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이런 인스타나 유튜버,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인플루언스 도수 치료를 검색하게 되면 거기서 1, 2, 3이 나타나는 게 다 뭐냐면 네이버 블로그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와 똑같은 선상에서 뭔가가 문서의 중요도를 필터링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들이 사실 이미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있는 인플루언서들도 끌어들여서 그들도 문서 참여에 참여를 하는 거를 유도를 했지만, 현실은 이제 거의 블로그 중심의 어떤 그런 인플루언스 검색이 블로그 중심으로 지금 현실은 바뀌어 있다라는 게 바로 현실의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인플루 검색으로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얻는 혜택은 뭐냐? 첫째가 인플루언서 홈이라는 걸 제공해줘요. 이 홈에는 창작자 홈을 해가지고 창작자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같은 이런 멀티 채널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들을 자기가 운영하는 채널들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플루언스 뭐 키워드 챌린저에서 그 인플루언서가 상위에 노출된다면 그걸 통해서 인플루언서들은 뭐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내가 운영하는 컨텐츠도 어떤 하나의 유입의 채널이 네이버가 제공되는 하나의 역할들도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네이버가 어쨌든 간에 현재는 전체 검색 엔진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유입을 통한 자기 채널로의 유입이 만들어진다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 네이버 모바일 통합 검색 상위 노출, 이건 가장 큰 어찌 보면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키워드를 가지고 인플루언스 챌린저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했을 때 그 검색 결과 페이지에 파워링크 다음에 바로 인플루언스 검색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만큼 고객의 유입을 만들어낼 수 있고 트래픽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셈인 금운동이 우선 3개가 노출되는 것들을 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의 모바일 검색창에 앱 닉네임으로 하게 되면 인플루언스 검색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플루언스가 자기 브랜드를 통해서 자기 브랜드가 네이버에 검색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그렇게 검색된 그 창작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팬들과 소통할 수 있고, 또 팬을 통해서 뭐 블로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인스타 같은 다양한 채널에 유입을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네이버의 인플루언서들한테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는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됐어요. 기존에 뭐 애드포스트를 통한 광고 수익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플루언서의 전체 순위, 이런 어떤 키워드 챌린저 순위가 아니라, 뒤에 가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에 프리미엄 광고에 노출되려면은 인플루언스의 카테고리 분류가 대분류는 12개고 세 분류면 20개 정도의 분류가 있어요. 그 분류에서 상위에 노출되게 되면은 그 상위에 노출되는 인플루언서들한테는 프리미엄 광고라는 걸 노출시켜줘요. 그럼 이 프리미엄 광고는 일반적인 어떤 이런 애드포스트의 광고에 비해서 광고 단가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광고 수익을 만들어내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하나의 매력을 공략하기 위해서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뭐 트래픽을 만들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인플루언스 검색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게 뭐냐, 우리가 기존에 뭐 네이버를 하게 되면 네이버의 파워 블로그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권력처럼 브랜드처럼 운용되다가 파워 블로그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지금 네이버의 인플루언스라는 것이 하나의 파워 블로그 같은 하나의 권위가 되고 있어요. 그 권위는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냐면은 요즘 블로그 체험단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네이버의 검색 결과 표지 비용력의 상위 노출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에서 블로그를 찾을 때 결국 자기 기업에 맞는, 그러니까 요즘 네이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C랭크 알고리즘과 다이아 알고리즘이라는 건데, 여기 인플루언서들은 대부분 C랭크 알고리즘과 다이아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블로그를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이런 블로그의 어떤 분류별로 인플루언서를 찾아서 이분들한테 블로그 체험단에서 블로그에 어떤 글을 쓰게 해주거나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이분들이 독점적으로 사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큰 수익원이 지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플루언서 검색의 참여 과정하고 선정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인플루언서 검색 부분들은 사실 문은 그렇게 어렵게 닫아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참여하기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참여하기 되게 쉽게 돼 있어요. 지원하기를 하게 되면은 심사 승인이 10일 내에 심사 승인을 내가지고 통보를 해줍니다. 메일로. 그리고 승인이 되면은 홈게스를 하게 되고 홈게스를 한 다음에 바로 키워드 챌린저를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네이버뿐만 아니라 유튜브, 인스타 같은 이런 하나의 계정이라도 운영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 별다른 설명 없이 필요 없이 간단한 신청 절차를 통해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가지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분야를 한정해서 그 분야를 정해서 신청하는 방식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인플루언서 검색의 선정 기준들은 살펴보게 되면은 12가지 분야에 선택한 분야에 대한 일단 전문가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가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그 통합 검색계 정책계의 핵심이 되는 근간이 바로 뭐냐면은 C랭크 알고리즘과 다이아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C랭크 알고리즘과 다이아 알고리즘이라는 걸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C랭크 알고리즘은 그 블로그를 만든 지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또는 얼마나 하나의 주제의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가 따지는 것 자체가 C랭크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되고요. 다이아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어떤 주제, 예를 들어 아까 보신 것처럼 도수치료와 관련됐다면 그런 키워드를 선택했을 때 그 키워드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쓰여진 컨텐츠가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 건가라는 측면을 가지고 그 컨텐츠의 어떤 그런 정보의 가치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련성과 일관성들을 얼마나 가진 컨텐츠냐는 걸 판단하는 게 다이아 알고리즘이라고 보게 됩니다. 근데 네이버가 지금 그런 어떤 C랭크 알고리즘과 다이아 알고리즘을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카페, 웹문서부터 시작해서 지식인까지 이미 주요의 탭들에 대해서 이미 다 다이아 알고리즘과 C랭크 알고리즘을 이미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기존까지 하던 소위 말해서 블로그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았어요. 그만큼 네이버가 아주 효과적으로 사실 그런 어비징을 방어하는데 효과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러한 요소들이 이런 인플루언서 검색에서도 사실은 이런 중요한 컨텐츠를 중요한 요소 중에 이런 분야를 선택하는 전문가라는 측면, 그 다음에 선택한 분야의 지속적인 관련성 있는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것, 이런 곳을 중심으로 인플루언서를 선정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이런 조회수나 인기도 채널보다는 주제의 전문성을 오히려 더 중요하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구독자나 이웃 팔로수가 많지 않아도 합격한 경우가 다수가 많아요. 뿐만 아니라 네이버뿐만 아니라 인스타 유튜브 중에 뭐 어느 정도 네이버 블로그도 갖고 있고 인스타도 갖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도 운영하는데 비슷한 주제를 갖고 공동적인 어떤 그런 일정 정도의 지지를 받는 창작자면 훨씬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발행한 수나 빈도는 반응에 대해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만든 지가 오래돼야만이 뭐 여기에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꼭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최근에 만들어진 블로그더라도 인플루언서에 된 케이스가 있어요. 실제 인플루언서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주제의 전문성들, 그 다음에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컨텐츠와 어떤 키워드와 어떤 관련성들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신청하신 거에 대한 합격이 되면 이렇게 인플루언서 검색에 함께하게 되신 걸 감사합니다는 메시지가 10일 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인플루언서 검색 도전하기 부분인데, 자, 인플루언서 검색은 주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12가지 대분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어요. 여행, 스타일, 푸드, 테크, 라이프, 게임, 동물 펫,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컬처, 경제, 비즈니스, 어학, 교육 빠져 있는 데가 사실 많아요. 뭐 마케팅 같은 쪽도 다 빠져 있고요. 뭐 특히 이제 기존에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합 검색에서 많이 어뷰징이 발생되거나 문제가 많이 된 곳은 거의 많이 뺐어요.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정보성이든가 아니면 체험성이든가 뭐 이런 쪽에 있는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세 분류를 해서 총 세 분류가 20군데 정도의 어떤 세 분류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인플루언서를 도전하고자 하면 내가 도전하고자 하는 카테고리를 어디로 공략할 건가라는 것을 여기서 먼저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블로그든 아니면 뭐 카페든 아니면 인스타든 아니면 유튜브든 간에 그 주제의 어떤 전문성에 대해서 관련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라면 한번 선택해서 그 주제를 공략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쌓아온 그 전문 분야의 인플루언서 분류를 선택하고 주제와 관련된 컨텐츠 중심으로 이런 어떤 나름대로 블로그라든가 유튜브가
분류되어 있다면 오히려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왕이면 선택한 분야, 신청하기 전에 선택한 분야와 관련성 있게 카테고리를 정리하고 그 분류와 관계없는 거는 카테고리 한 곳에 모아서 그냥 모아버리는, 그래서 전체적인 카테고리가 이런 분류와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들이 주요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구성하는 방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채널의 활동성은 뭐 내부 블로그뿐만 아니라 인스타, 유튜브 같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복합적으로 만약에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면 약간 플러스 점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채널 구독자 같은 경우는 한 1000명 정도면 한번 도전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그 구독자도 그렇지만 뭐 이웃, 서로 이웃 같은 경우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한 1000단위 정도가 넘으면은 대체적으로 되는데, 이보다 적은 수도 사실은 인플루언서로 선정된 경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숫자가 절대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컨텐츠의 전문성이나 또 그다음에 포스팅들이 관련된 키워드와의 관련성들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측면들을 더 중요하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널의 지속성, 뭐 채널 기간은 필수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새로 신규 채널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만들어가지고 2020년대에 만들어가지고도 여기 된 케이스도 있어요. 인플루언서가 된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1일 1포스를 통해서 단기간에 이런 어떤 주제와 또 그다음에 그 키워드와 맞는 관련성 있는 컨텐츠를, 양질의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려서 인플루언서로 선정된 사람도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내가 어떤 카테고리 분류에 내가 공략을 하겠다라는 어떤 목표를 설정했다면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한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같은 경우가 바로 2020년 11월 2일 날 신규 블로그를 생성을 했고요. 그리고 인플루언서로 선정이 됐어요. 이 수산한 언니라고 2020년 11월 2일 날 첫 글을 썼어요. 그리고 2017년 10월 이후에 신규 블로그 인플루언서 검색에 됐는데, 여기 이제 이 사이트 들어가 보면 이분은 이제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중요한 키워드에 키워드 챌린지에 1위 있는 것도 꽤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하나하나 들여다봤는데 뭐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지금 잠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사용을 안 했더니 이게 끊겨서 다시 미러링 들어갑니다. 제가 이 미러링을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러니까 휴대폰 미러링을 하는 게 그 무선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미러링이 끊겼으면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 미러링이 됐었는데 됐네요. 자, 네이버에서 한번 저기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인플루언서 검색이 되죠, 그죠? 이렇게 됐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쭉 이렇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연동 채널 블로그뿐만 아니라 뭐 기타 이런 지금 최근에 한 게 나오고요. 키워드 챌린지 한 게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쭉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보면은 키워드 챌린지를 한 걸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해삼 손지법 회간장 만들기는 뭐냐면 키워드 챌린지를 해서 지금 보면 1등을 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메로구이는 5등을 하셨고, 그리고 해삼 요리는 또 1등을 하셨네요, 그죠? 키워드 챌린저에. 그 다음에 해삼 내장은 3등. 그 다음에 뭐 콜라겐 음식 같은 경우는 6위. 그 다음 빨간 생선은 2위. 이렇게 순위 올라와 있는데, 여기보다 뒤에 늦게 포스팅을 했지만 지금 수산한 언니보다 더 지수가 높은 사람이 치고 들어오면 순위가 밀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인플루언스 키워드 챌린저는 끊임없는 싸움들을 벌이고 있어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이 순위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순위가 올라가 있다가 보장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바로 지수가 밀리면 바로 밑으로 밀려 내려옵니다. 아주 전쟁터예요. 여기가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도 보니까 또 시미추리 소스. 그러니까 이런 챌린저 키워드를 남들이 잘 참여하지 않고 내가
독특한 컨텐츠를 갖고 있는 것이라면 그런 키워드를 찾아서 적시적소에 포스팅을 하는 게 바로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수산언니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제가 설명처럼 1월 달에 2020년도 11월 달에 만들었는데도 지금 이렇게 인플루언서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늦게 출발하더라도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인플루언서 키워드 챌린저란 무엇이냐? 바로 창작자가 특정한 키워드를 선택해서 관련된 콘텐츠를 등록하게 되면 창작자와 해당 콘텐츠가 키워드 챌린저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개 주제별로 아까 세부까지 하면 20개 주제별로 키워드에 대해서 참여 개수 제한 없이 참여를 할 수 있어요. 얼마 전까지 작년 12월까지는 50개까지만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무제한으로 작년 12월 달에 바뀌었어요. 그리고 결과는 로직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금운동 3개가 그 키워드 검색 결과 표지에 모바일 검색 결과 표지에 탭에 인플루언서 탭에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에는 보면은 추천 키워드라는 게 있고요. 인플루언서 별도로 도전볼 만한 키워드라고 추천해주는 키워드가 있고요.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 현재 검색이 많이 되는 키워드, 그 다음에 인기 참여 키워드, 최근 참여가 많은 키워드, 블루오션 키워드, 검색은 덜하지만 밀어주는 키워드, 이런 어떤 키워드를 찾아서 결국은 키워드 챌린저를 통해 가지고 순위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플루언스 키워드 챌린저의 로직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2020년 2월달 정도에 이 서비스가 런칭이 됐어요. 그런데 보게 되면은 초기에는 뭐냐? 누적 조회수. 그러니까 이 키워드 챌린저로 만들어진 누적 조회수입니다. 키워드 챌린저를 해서 나온 누적 조회수 플러스 팬수. 키워드 챌린저에도의 키워드 인플루언스가 되게 되면은 이 팬수를 늘리는 작업을 해요. 먼저 1차적으로 하는 거는 키워드 인플루언스들을 팬으로 늘리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또한 포스팅을 보게 되면 아까 포스팅에 보면은 팬하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일반 검색자들이 팬수로도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엔 이 누적 조회수와 이 팬수가 순위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키워드별 세글이라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게 중반에 가면서 최신성인 이 키워드 세글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팬수가 많은 사람이 무조건 상위에 노출되고 상위에 누적 노출되어서 거의 뭐 붙박이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 그러니까 순위가 고정화돼 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후발주자가 순위에서 뭔가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팬을 모으기 위한 막 이벤트를 하고 막 팬수를 모으기 위한 돈 쓰는 방법들이 막 난무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2020년 12월 달에 대폭적인 인플루언서의 어떤 챌린저 로직을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느냐? 이런 누적조의 팬수보다 가장 위에 두는 게 뭐다? 키워드 노출 순위, 여기 블로그 지수를 가져와 버렸어요. 자, 여기 되게 중요한 의미가 이게 포함됐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엔 2020년 초기에는 이런 어떤 인플루언서를 모집할 때 유튜브도 모집했고 인스타도 모집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튜브와 인스타들이 같이 순위를 정해주려면은 결국은 이런 누적 조회수나 팬수를 갖고 해야 단순하게 해야지 결국은 네이버가 인스타 알고리즘에 관여할 수 없고 유튜브 알고리즘에 관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누적 조회나 팬수를 가지고 아니면 또 새 키워드별 뭐 세글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할 수 있었지만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노정되고 실질적으로 기대했던 것만큼 인스타나 유튜버에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참여가 저조했던 거죠. 또 초기 등록했지만 활동의 지속성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예 뭐로 갔다? 블로그 중심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를 어떻게 바꿨다? 블로그의 지수 자체를 제일 중요한 로직의 어떤 랭킹을 순위를 정하는 로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 지수가 얼마나 좋은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와 문서가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가? 이걸 바로 뭐냐? 다이아 알고리즘이죠. 그죠? 그 다음에 비슷한 지수일 경우 얼마나 최신성인가? 그 다음에 키워드 챌린저를 가져온 누적 조회수 팬스는 마지막에 하나의 포함된 형태로 해서 이 키워드 챌린저의 로직 순서를 정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키워드, 그러면 이런 키워드 챌린저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자, 여기 이제 키워드 챌린저 순서를 한번 확인하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는 방법은 여기 보신 것처럼 키워드 챌린저 상위 노출을 하고
먼저 순서는 인플루언스 홈에 가서 키워드 검색하고 분류하고 키워드 인플루언스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순서가 결국은 그 키워드에 대한 랭킹 순서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인플루언스 검색이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한번 엔터를 눌러볼게요. 그럼 자, 그럼 여기 나왔죠? 그럼 여기에 이제 인플루언서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은 키워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라는 게 있고, 이벤트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키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키워드 보면 여기 키워드가 카테고리 분류 이렇게 쭉 카테고리 분류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키워드를 선택을, 만약 푸드를 선택했어요. 그죠? 키워드를 선택해서 여기서 키워드를 예를 들어서 뭐 아까처럼 뭐 아까 성게국이었나요? 뭐 성게 손질이라고 한번 여기 만약에 성게 알 요리라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이게 바로 이제 순서가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플루언스가 쭉 나오죠. 그죠? 첫 번째 나온 거가 푸른맘이라는 분, 팬이 5,242명. 그죠? 우측에 보면 팬하기가 나와 있죠. 그죠? 2위가 햇살바람. 여기 나오는 순서가 뭐냐면 바로 그 키워드에 대한 랭킹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결국 그 키워드에 대한 랭킹 순위 나오는 거죠. 결국 이 랭킹의 상위에 노출되기 위한 전략이 뭐냐라는 걸 지금 여러 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키워드 우리가 순서를 봤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중요한 건 뭐다? 키워드도 아까 보시면 경쟁이 치열한 키워드들이 있는 거고, 그죠? 경쟁이 좀 덜 치열한 키워드가 있는 거고, 만들어진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가 있는 거고, 검색량이 적은 키워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봤을 때 블로그 지수나 이런 게 똑같은 조건일 때 밀려. 그럼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이런 쪽에서 전체적인 어떤 지수를 높일 건가? 이런 이제 고민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전략적인 키워드 챌린저 키워드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지수가 낮다면은 새로운 키워드,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 키워드부터 공략해 나가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검색량이 높은 데는 참여수가 적은 키워드에 집중하여 남들보다 선점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키워드 챌린저 신규 키워드를 파악해서 선점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지수가 낮다면은 지수에 밀리면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지속적인 블로그 지수 관리. 이 지수 관리는 인플루언스뿐만 아니라 통합 검색에서의 지수 관리하는 것과 인플루언스에서 지수 관리하는 거는 좀 다른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끝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지수에 펜수는 기본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펜수 누리는 작업은 꾸준히 또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챌린저 키워드와 포스트 내용의 일치성,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키워드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된 키워드와 관련해 가지고 포스팅 내용이 일관성이 있도록 쓰는 것, 일치성이 있도록 쓰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써서 해야 되고요. 이거는 다의 알고리즘에 맞춰서 포스팅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분야에 챌린지 키워드가 없다 그러면 키워드를 내가 직접 제안할 수도 있어요. 아까 보시면 쭉 분야별로 있는데 거기에 검색하니까 그 키워드가 없어서 그러면 내가 네이버에다가 키워드를 제안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 키워드가 등록됐다는 걸 나한테 제일 먼저 통보를 해줘요, 네이버가. 그러면 그때 내가 제일 먼저 키워드를 등록을 하면은 짧은 시간이라도 하루 천하가 될 수도 있고 3일 천하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키워드에 제일 상위에 노출되는, 그리고 네이버의 검색 결과에 첫 번째로 노출되는 그런 기회를 내가 누릴 수 있겠죠. 그죠? 그런 활용 방법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최신 글 위주로 반영되는 요즘 최신 글 위주로 반영이 많이 되고요. 해당 키워드의 지속성은 포스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 검색에서 관련도, 잠깐만요. 얘가 지금 화면을 좀 옮길게요. 네, 관련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목의 최다한 키워드를 조합해야 된다. 이게 바로 통합 검색하고 차이입니다. 자, 인플루언스의 상위를 노출시키려면은 제목 키워드와 본문 간의 관련성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네이버의 통합 검색을 할 때는 제목을 정할 때 하나의 제목에는 하나의 키워드만 공략하게 됐어요. 여러 키워드 공략하면은 약간의 그 어비주기적 관점으로 바라봐요. 근데 여기 인플루언스의 키워드 챌린저는 예를 들어서 성게알과 관련된 것다 그러면 뭐 성게 잡아서 성게알로 하고 이렇게 키워드를 나열하듯이 여러 키워드를 동시에 집어넣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키워드와
그다음 내용도 그와 여러 가지 섞어서 하는 것 자체를 제목과 내용의 관련성을 평가하는데 그걸 같이 반영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루언스 챌린저 키워드 공략을 할 때는 최대한으로 키워드 조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팅해 놓은 글들, 키워드의 제목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왜? 집어넣을 수 있는 키워드를 최대한 조합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통합 검색의 상위 노출을 시키는 포스팅하는 방법과 키워드 챌린저의 포스팅하는 방법의 차이가 존재해요. 바로 이런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집중을 해보면서 중요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스 검색 아까 인플루언스 챌린저 키워드의 상위에 노출되는 것들은 네이버에서 모바일에서 검색했을 때 인플루언스 탭의 상위 노출되는 거는 아까 키워드 챌린저의 상위 노출되는 것들에 의해서 순위가 정해져요. 하지만 인플루언스 검색을 통해서 내가 광고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키워드 챌린저의 1위는 물론 중요하지만 인플루언스 분류 검색 순위에 상위에 노출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 아까 뭐 말씀드렸죠? 그 분류의 상위 일정 정도 순위 분류마다 틀려요. 어떤 거는 20개, 어떤 거는 50개, 어떤 거는 100개까지의 그 분류 안에 프리미엄 광고를 붙여줘요. 근데 그 프리미엄 광고가 붙어야 네이버의 광고에 돈이 쌓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언서의 이 순위 검색 자체가 중요해요. 순위 검색을 한번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순위 검색. 다시 저기 테더링 때문에 지금 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테더링을 다시 해가지고요. 지금 읽고 있는데, 예. 자, 테더링이 이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얘가 좀 상당히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잘 접속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모바일로 당장 보여줄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말로 설명을 할게요. 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순위는 인플루언서 아까처럼 똑같아요. 인플루언서 검색 홈에서 인플루언서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거기 분류가 나와요. 분류에서 인플루언서를 분류를 클릭하게 되면은 분류별 순위가 쭉 나와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분류가 총 몇 개다? 20개의 분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 20개의 분류가 1위부터 몇천 위까지가 나오는 게 있어요. 몇백 위까지가 나오는 게 있는 거죠. 그 분류에 있는 신청할 때 분류를 신청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다 분류의 순위가 정해지는 거죠. 분류에 신청한 수만큼이 결국 순위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분류 순위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프리미엄 광고가 붙는 순위가 된다는 거고요. 결국 내가 분류 순위가 내가 처음에 이제 여기에 공략을 해서 내가 인플루언스 검색을 통해서 네이버에 일정 정도 광고 수익을 얻고자 한다. 그렇다면 내가 그 공략하는 순위에서 몇 위까지는 들어가야 내가 프리미엄 광고를 붙을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좀 노가다입니다. 노가다지만 분류 순위에서 위에서부터 쭉쭉쭉 클릭해서 광고가 붙어 있는 거를 찾아다 보면은 분류가 광고가 안 나오는 거 정도 순위가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운동 레저라는 거에 찾다 보니까 프리미엄 광고 28위까지 붙어 있어요. 그랬더니 이 28위 붙어 있는 분에게 누적 조회수가 4만이다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운동 레저 분야의 프리미엄 광고가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28위 이상이 내가 돼야 프리미엄 광고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목표가 뭐예요? 28위가 누적 광고가 4만이라면은 내가 이 키워드 챌린저를 통해서 4만이 넘는 조회수가 나와야 프리미엄 광고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1000개씩 조회수가 나와도 47일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인플루언서 검색을 통해서 네이버에
프리미엄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 그럴 때 내가 어떤 분류를 선택하고 그 분류해 보니까 몇 개까지가 프리미엄 광고가 걸리는데 그 프리미엄 광고에 걸리는 인플루언서의 누적 조회수가 얼마더라. 그럼 내가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목표가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의 캘린더, 몇 개의 키워드 챌린지 상위만, 그러니까 아까 봤던 키워드 챌린지 1위부터 3위까지가 뭐 검색 결과 페이지 나오는데 몇 개만 1위에서는 사실 순위 상위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순위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붙박이가 된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요즘 보면은 그 순위가 변동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뭐 내가 어느 순위 나왔다고 저 새로운 뭐 포스팅 안 하고 뭐 그냥 방치한다면 순위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순위가 변동이 생기는 건 뭐냐면 컨텐츠가 좋지 못하면 순위가 점점 하락하는 경향. 즉 그게 뭐다? 이 순위 반영에도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결국 블로그 알고리즘, C랭크 알고리즘과 다이 알고리즘이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똑같은 키워드 챌린저나 기타 이런 걸 통해서 지수가 비슷하다면 뭐다? 블로그 지수가 높은 사람이 상위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오시 아줌마가 이야기해 줄 때만 하더라도 그냥 이 누적 조회수하고 그죠? 이걸 갖고만 반영됐지만 그 위에 작년 12월 달에 이 정책이 바뀐 거예요. 결국은 네이버의 블로그의 지수를 관리하는 알고리즘을 결국 이 순위에 반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누적 조회수와 팬수가 분야별로 결정했지만 최근에는 조회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신 조회수가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최신 키워드 챌린저가 많아지면 순위 변동들을 시켜주는 그런 반영이 요즘 되게 반영되고 있고요. 신규 진입한 인플루언서 중에서 상위로 상승하는 그런 케이스도 꽤 많아요. 예. 그래서 결국 뭐다? 인플루언서 검색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컨텐츠를 만들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네이버가 노리는 거죠. 결국 뭐냐? 두 가지 조건을 던지는 거죠. 그죠? 하나는 뭐다? 네이버 모바일 검색에 그죠? 키워드 챌린지를 통해서 상위에 노출되려고 그러면은 결국 그 키워드 챌린지에 이기기 위해 3위 안에 들려면 어떻게 돼요? 지속적인 포스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양질의 포스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그 블로그 포스팅한 걸 통해서 내가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광고 수익을 달성하려면 뭐예요? 결국 그 순위 경쟁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포스팅을 하고 더 많은 키워드 챌린지에 참여해야 되고 더 많은 노력을 컨텐츠를 만들어야만이 순위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나쁜 놈들이죠. 결국 악착같이 포스팅하게 만들고 그죠? 컨텐츠 만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경쟁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네이버가 좋은 컨텐츠를 얻겠다는 전략인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변화들이 무시를 할 수 없는 현실이 뭐냐?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뭐냐? 바로 네이버의 통합 검색 자체에서 인플루언서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점점점 커진다는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블로그 운영이나 일반적인 것들을 통해서 네이버 통합 검색에 내 컨텐츠가 노출될 수 있는 기회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나는 과연 그 인플루언서를 공략할 거냐 아니면 그냥 통합 검색에서 지속적인 블로그나 뭐 기타 활동을 통해서 노출을 공략할 거냐 아니면 인플루언서를 공략하면 그러면 인플루언서의 어떤 목적으로 갖고 공략할 거냐라는 거에 방향성을 결정을 하고 인플루언서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공유를 마치고 기타 궁금하신 거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역시 게르기예요. 삼키기도 쉽지 않고 뵙자니 뭔가 또 아쉽고 예, 오늘 저기 핵심만 잘 좀 정리를 해서 알려주신 우리 정장식 교수님한테 일단 좀 우리 그 응원의 박수 한번 먼저 보내주시죠. 예. 아, 제가 질문 한두 개 그 저기 채팅방에 던져놨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네네. 하시는데 지금 제가 앞에 하나 질문 하나 남겨놨는데 혹시 그 파워 컨텐츠에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를 따로 네이버가 주잖아요. 그 파일로. 키워드 챌린저로 주고 있습니다. 키워드 챌린지는 아까처럼 그렇게 꼭 내가 어디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 키워드들의 그 목록을 내가 직접 이렇게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나요? 이렇게 파일로 이렇게 없어요. 목록으로 주는 파일 같은 건 없어요? 파일이 아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따로 오케이. 왜냐하면 파워 컨텐츠 같은 경우는
그 엑셀로 해가지고 맞아요. 키워드를 예, 내려받게 하는데 그렇죠. 제가 찾아본 거 현재는 그 파일을 내려받게 하는 거는 없었고 검색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내려받게 하는 걸 못 봤습니다. 예. 예. 그 챌린지, 그 키워드 챌린지의 등수를 매기는 핵심 그 로직은 뭔 것 같아요? 결국은 저기 지금 네이버 블로그의 저기 지수를 매기는 거니까 결국 현재 네이버 블로그의 지수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 C랭크 알고리즘하고 다이아 알고리즘인데 저번에 이제 오시 아줌마도 이야기했지만 거기 C랭크 알고리즘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결국은 2017년 10월 달 이후에 만들어진 블로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최적화가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 키워드를 상위 노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최적화는 어렵지만 뭐 세부 키워드를 공략하는 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럼 거기 C랭크 핵심은 뭐냐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얼마만큼 오랫동안 깊이 있게 컨텐츠를 만들어 왔느냐라는 거를 이제 중요한 어떤 평가를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이아 알고리즘은 예를 들어서 키워드를 정했다면은 그 키워드가 예를 들어서 정보성 키워드면은 정보성 키워드 방식으로 컨텐츠가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이거는 체험형 키워드라는 체험형 키워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따라서 이 키워드에 대한 어떤 이 컨텐츠에 대한 가치가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걸 되게 중요한 지수로 지금 네이버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네이버가 블로그마다 만들어 놓은 일정 정도 이미 지수가 설정되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블로그의 채널 자체가 갖고 있는 지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수를 가지고 있는 블로그가 똑같은 키워드 챌린저를 했을 때 그 지수가 더 높은 블로그가 똑같이 키워드 챌린저를 하게 되면 순위가 밀리는 거죠. 경쟁을 하게 되면. 근데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키워드 챌린저 인플루언스가 좋은 게 뭐냐 하면은 네이버에서는 2017년 이후 블로그는 아예 최적화가 자체가 어려운 데 비해서 키워드 인플루언스에서는 2020년 11월 달 만든 블로그도 어쨌든 인플루언스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 그죠? 거기서 특정한 키워드를 가지고 키워드 챌린지에서 1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가능한 건 뭐냐면 거기에 결국 많은 지수가 높은 블로그들이 붙지 않는 자기말의 전문적인 영역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경쟁력이 치열한 곳에서 만약에 붙었다 그러면은 블로그에서 지수가 높은 블로그가 상위 노출되는 방식으로 지금 알고리즘이 키워드 챌린지에 제공된다라는 게 이미 거기에 많은 어떤 키워드 챌린지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험들의 어떤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예. 아까 그 프리미엄 광고가 붙어야지 결국 수익이 된다고 그랬는데 네네. 일반 광고랑 프리미엄 광고랑 뭐가 좀 달라요? 뭐 사이즈가 다르다든가 뭐 노출하는 위치가 다르다든가 그래요? 네. 블로그 중앙에 붙어요. 블로그 중앙에 붙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인플루언스 검색해서 보시면은 그 광고 그 위치하고 이런 게 나타나요. 위치는 알려줘요. 위치하고 뭐 그 프리미엄 광고 조건 이래 가지고 나오는데 되게 애매하게 이야기를 써놨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결국은 그게 결정되는 게 결국 전체 카테고리별 분류별 순위에 따라서 결국 그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에 광고를 노출시키는 광고 단가가 비싼 거예요. 보통 블로그 포스팅 중앙 정도에 이렇게 광고가 배너 광고가 들어가는데 그 광고 단가 자체가 세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광고 단가가 센 것 때문에 거기 광고가 게재되면은 그만큼 거기에 네이버 그 포스트 쪽에 광고비가 높게 책정돼서 수익으로 책정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예. 광고에 뭐 이렇게 표시 라벨 자체가 달라요? 요건 프리미엄 광고입니다. 저건 예, 일반 프리미엄 광고 광고입니다. 자체가 좀 사이즈가 다르나요? 예. 그래요? 예. 예, 예. 우리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저기 인플루언서 검색에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되는 분이 혹시 계신가 한번 이거 좀 한번 보실래요? 저는 여러 번 신청했는데 두 번인가 세 번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 신청에? 예. 그리고 이웃 수가 부족해서 그런가? 어쨌든 저는 100일 100%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해도 모르겠어요.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지금 오늘 뭘 하신 거예요? 예? 주제를 뭘 하신 거예요? 사고력 수학입니다. 수학인데, 하셨어요? 어떤 분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육이죠, 교육. 교육으로요? 예. 뭐가 문제인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또 한번 신청서 넣어봤습니다. 네. 예.
나중에 한번 저한테 링크 한번 좀 블로그 링크 좀 보내주세요. 제가 한번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지금 얼굴은 못 드러내고 계신데 지금 오디오로 듣고 계시는 우리 그 오영진 선생님, 세상만사라고 그 닉네임 쓰시는데, 오영진 선생님은 예전에 블로그 좀 하던 그게 가라가 있어서 그러는지 인플루언서 검색으로 그 이제 막 허용됐대요. 나중에 한번 저기 여기 참여하시면 그 노하우를 한번 좀 들려봐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운이 그냥 좋게 된 건지 뭐 어떤 전문적 그 키워드를 공략을 해가지고 잘 뚫으신 건지 좀 궁금해져서. 우리 또 다른 분들도 좀 그 궁금하신 거 뭐 서로 질문 나누는 거 자유롭게 하시고요. 지금은 인플루언서를 잘 뽑아주는 추세라고 해요. 그래도 지금 네, 우리 오영 많이 선생님이 뽑아주고 지금 있어요. 우리 네. 채팅방에 그 지금 글을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예, 예, 예. 예. 그나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거의 옛날 뽑아주는 것 블로그 같아요. 예. 아니어도 지금 도전해볼 여지가 있다고 하니까 결국은 그 쉽게 얘기하면 경쟁이 좀 덜한 키워드라든가 뭐 네이버가 어쨌든 필요하니까 그런 키워드를 제시를 할 거니까 예, 예. 그거 좀 잘 치고 들어가면 또 될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저도 좀 준비를 해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우리 오영재 선생님은 예, 프리미엄 광고 달았다고 그러고요. 네. 헤드뷰는 뭐예요? 헤드뷰, 프리미엄 네. 광고 모두 있다고 두 그러는데?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헤드뷰가 있고 프리미엄 광고가 있는데 헤드뷰 같은 경우는 상단에다 붙여주는 거고요. 근데 프리미엄보다는 헤드뷰는 광고비가 좀 싸요. 예. 노출 단가라고 해야 되나? 그 광고 보면 보통 유튜브 같은 경우는 한 번 조회해서 광고 노출되면 보통 한 1원에서 2원 정도 나눠주거든요. 네이버는 어느 정도 나눠줘요? 제가 그 수익 부분은 확인을 못했어요. 예, 예. 실제로 수익 얼마 정도의 수익을 주는지에 대한 거는 예, 따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예. 오영민 선생님 저기 블로그 링크나 저기 블로그 이름 좀 한번 줘보세요. 그 저기 아니면 인플루언서 검색명이 뭐 어떻게 돼요? 오영민 선생님 인플 검색명 봐야지. 아, 세상 궁금이래. 세상 궁금이. 한번 찾아봐야지. 인플루언서 검색에 가서 세상 궁금. 거기 우리 전부 다 맺어주면 좋을 겁니다. 검색해서. 세상 궁금이. 예, 세상 궁금이에 브런치도 따로 있네. 야, 네이버가 브런치도 검색해 주는데? 예. 통합 검색에 세상 궁금이 했더니 브런치가 제일 먼저 뜨는데? 그럼 많이 개방했네. 네이버가 저기 브런치도 보여주고. 세상 궁금이 들어가 봤더니 브런치 그 링크가 제일 먼저 처음에 뜨고, 그 PC 버전에서. 그 다음에 동영상, 네이버 TV에 동영상이 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네이버 블로그 쪽이 뜨네요. 아이, 나 이렇게까지 열심히 못해. 네이버는 역시 제 라인은 아니에요. 너무, 이왕 검색해서 편하게 눌러주세요. 너무 뽑아가는 게 많아. 세상국민님, 펜은 어디서 눌러요? 재료의 세상 이름 바로 밑에 보면은 그 검색하시면 세상 바로 이름 밑에 탭 그 펜하기라고 바로 있어요. 네. 아, 모바일에서는 모바일에 검색해야 돼요. 네, 모바일에서는 바로 보이는 모양인데, 예, 모바일에 바로 보입니다. 예, 여기 그 PC 버전에서는 펜 대기가 바로 안 보이네. 예, 예. 예, 모바일에서는 바로 펜 대기가 있습니다. 예. 자, 11분. 1시간, 시작한 지 1시간 조금 덜 됐습니다. 아직 좀 말씀 나누는 시간 여유 있으니까요. 좀 이렇게 편하게들 좀 의견 나눠보시죠. 우리 저기 정 교수님이 그래서 어쨌든 한 달 넘게 이제 빡시게 한번 이게 집중 분석을 해보신 건데, 총평을 한번 해봐 주세요. 예? 총평. 인플루언서 검색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도전해보자 라든가, 해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건 좀 이게 답이 없다. 그냥 구경하고 말아라든가 무슨 조언. 안 들리세요? 저 말인가요? 예. 그 총평을 한번 해봐 주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또 블로그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블로그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단 네이버가 기본적인 지금 컨텐츠 정책 자체가 뭐냐면은
될 사람 밀어주자는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새로운 블로그를 만들어서 키워서 뭔가 지금 상위 노출한다라는 것 자체는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온두미디어라 그러잖아요. 직접 내가 채널을 키워가지고 뭔가 어디에 검색 결과에 나오고 그걸 통해서 잠재 고객을 유입을 만들고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 키워갖고는 이제 점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인플루언스 쪽을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도전을 해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지금은 1, 2, 3위지만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그게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게 인플루언스가 점점점 늘어나게 되면은, 늘어나고 그다음에 컨텐츠가 다양해지면은 탭 자체에서도 더 노출되는 것 자체가 지금 3위까지가 아니라 뭐 5위 정도까지 노출시키고 뭐 이런 형태로 확대를 시킬 것 같으니까, 그 특히 이제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 팬수나 기타 이런 누적 조회수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늦게 시작할수록 따라가기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지금 해서 한번 일단 먼저 인플루언서 되는 신청을 해서 먼저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근데 그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 개방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먼저 인플루언서 되도록 하는 쪽에 대해서 그걸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네이버가 지금 컨텐츠 마케팅을 하는 방식에 대한 패턴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주제를 정하는 거나 주제의 키워드를 정하는 거나 키워드에 따라 컨텐츠를 만드는 거나 그 방식으로 일단 결국 컨텐츠나 그 채널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 자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걸 갖고 신청해서 되고 난 다음에 그 방향의 컨텐츠를 생산하는 방향을 해보시는 것 자체가 결국 네이버뿐만 아니라 구글도 사실은 큰 틀에서 이런 어떤 컨텐츠 만들고 컨텐츠가 상위 노출되는 일종의 알고리즘은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향후에는 이제 그런 컨텐츠 만드는 방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결국은 이제 이런 방식에 좀 익숙해지는 환경으로 적응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뭐 내가 최소한 뭐 광고 외에 다른 어떤 네이버 통합 검색을 통해서 유입을 만들어내고자 한다라는 어떤 그런 필요성이나 그걸 해야 될 어떤 목적이 있다면은 준비를 해보고 도전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나를 홍보하기 위해서가 더 중심일까요? 그 광고 수익을 좀 더 올리는 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색 결과를 통해서 뭐 유입을 창출하는 거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튜버와도 똑같잖아요. 유튜브를 우리가 할 때 두 가지 목적이잖아요. 진짜 인플루언서가 돼서 크리에이터가 돼서 광고 수익을 통해서 정말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업에서는 사실 크리에이터가 되기 하기 위해보다는 결국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잠재 고객과 소통하고 그걸 통해서 잠재 고객을 육성하고 또 어떤 전환 고객으로 만들어내는 고객과의 소통 과정으로 활용하는 미디어로 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어떤 수익 채널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고객의 접점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어떤 통합 채널로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특히 지금 어떤 것도 이렇게 내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내가 통합적인 채널에 효과적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지금 제공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용도로만 잘 활용하더라도 내가 이 채널의 하나의 어떤 중심이 되는 거죠. 어쨌든 네이버가 지금 또 노출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 들어와서 기타 채널들로도 고객이 방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내 브랜드와 고객이 만나는 어떤 채널의 일종의 접점이 될 수 있는 걸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라도 인플루언서로 일단 등록을 하는 것 자체를 1차적인 목표로 한번 두고 해보고, 그 다음에 2차적인 목표를 우리 기업에서 아니면 내 비즈니스 목적에서 인플루언서 검색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라는 거는 좀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보시더라도 1차적으로는 인플루언서가 되게끔 하는 거는 도전을 하고 획득해 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뭐 따로 질문하실 분 안 계세요? 우리 그 최광윤 교수님이나 이영진 선생님, 우리 그 붙박이 멤버님들 궁금하신 거, 이활 선생님. 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모먼트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네이버에 있는 모먼트 있잖아요. 저도 그건 별로 안 해봤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모먼트라는 게 어디에 있는데요? 또 새로운 섹션이 하나 또 생겼어요. 그래요? 예. 근데 그걸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네네. 이거는 뭐 인스타에 있는 릴스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네. 아니, 뭐 어떻게 얘를 접근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컨텐츠를 생산을 하고 있지만 정말 뭐 착취당하는 느낌밖에 안 들어서 나가는 느낌. 예, 그래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그치. 그렇습니다. 일단 새로운 채널을 조금 호흡을 가지고 하시는 게 늘 네이버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네네네. 예. 오시 아줌마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빨리 잘 알아요. 맞아요. 오시아지만 다 네이버거는. 물어봐요. 오케이. 거의 1시간 가까이 좀 풀어주셨는데요. 혹시 뭐, 다른 그 질문들 따로 없으시면, 다음 주 우리 세라방은 우리 이태원 교수님 순서고요. 지난달엔 제가 바빠가지고 잠깐 이 순서를 바꿨었는데, 아마 내용은 저거 주로 해주시겠대요. 마케팅 자동화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신데, 문자를 좀, 우리가 직접 보내보자. 대부분 문자 이렇게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데들한테 위탁해가지고, 뭐, 알림톡도 그렇고, 일반 문자도 그렇고, 이렇게 좀 플랫폼 빌려서 쓰다 보면은 실제 단가보다도 좀 비싸게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걸 요새 이제 이 API 쪽 연동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우리가 직접 보낼 수도 있다. 이제 그러시면서, 그런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엊그제 이렇게 만났는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한번 소개를 해주실 모양이에요. 그래서 앞에 우리 여담에 시작할 때도 잠깐 얘기 나눴는데 앞으로의 모든 컨텐츠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이 메신저와 채팅을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추세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반 채팅방이나 혹은 문자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좀 더 저렴하게 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받는가 하는 게 굉장히 큰 마케팅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우리 이태영 교수님의 이 자동화, 문자와 알림톡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마케팅 자동화 관련된 주제로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공지사항 고지, 광고하실 내용 있으세요? 제가 좀 잠깐 여쭤볼게요. 예, 예. 지금 문자 그 부분이 말씀이 나와서 이제 여쭤보는데요. 지금 플론트 CRM하고 예. 우시폰도하고 제가 좀 선택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각자 그 특징이 있어서 플론트 그쵸. CRM은 문자가 좀 뭐 없는 것 같고요. 우시폰드는 문자와 메일을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 리드 수가 많으면 프론트 CRM이 유리하고 그다음에 리드 수가 많으면 우시폰드가 이제 사용료에 부담이 되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좀 정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해서요. 위시펀드도 사용 리드 수에 따라서 예. 단순히 문자만 쓴다고 하면 꼭 위시펀드를 써야 될 일은 별로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예. 위시펀드는 오히려 이제 고객의 리드를 관리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통합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확보한 고객의 리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길게 보고 만약 고객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은 툴이고요. 예, 반면에 이제 내가 좀 단편적으로 문자면 문자, 이메일이면 이메일 이런 것만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양으로 승부해보고 싶다. 뭐 그러시다면 뭐 다른 툴을 쓰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장의 용도가 어디에? 최근실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위시폰드는 문자를 보내는 거에 초점이 맞춰진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이 아니고요. 랜딩 페이지나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고객 리드를 생성하고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마케팅 자동화 툴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시려면은 위시폰드가 의미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문자나 아니면 메일을 효과적으로 보내고 활용하는 쪽이라면은 더 심플한 솔루션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오히려 더 지금 말씀하신 프론트 CRM인가 그 부분이 그쪽의 중심이라면 그쪽을 더 중심으로 쓰시려는 선택이 저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어떤 용도로 마케팅 자동화를 쓸 거냐라는 거에 대한 결정의 핵심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예. 플런트 CRM은 제가 저번에 워드프레스 하면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잠시 저도 써보고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기능이 아직은 이메일 시퀀스, 그러니까 이메일 자동화 쪽이 조금 더 뭐죠
아마존의 그 SaaS 서비스 같은 걸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쓰게 되면 굉장히 저렴하게 그 자동화 툴을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은 확실히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가격이 저렴해서요. 예. 그 부분만큼은 확실한 그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한번 그 판단을 해보시고 그 시작 때 너무 큰 비용 투자하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감이 잡히시면 더 좋은 툴을 쓰시는 게 더 순서가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다음 주에 이태훈 교수님한테 조금 그런 질문도 깊이 해보시죠. 예, 잘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또 한 주 마무리하는 일요일인데요. 뭐 다른 그 얘기들 없으시면 이렇게 또 마감하고 다음 주 일요일 저녁에 또 가볍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일 마저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송 종료. 나가기.